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어머니 태중에서 원불교를 만나 교당을 다녔고 평생을 알뜰한 교도로 살았지만 지천명 50의 나이가 되어서야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보반에서 다시 태어나 여한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죠. 인생 덕고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창평교당 원산 윤원중 교도회장 초대했습니다. 원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사님 멀리 창평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네. 창평하면 왠지 우리의 전통 문화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곳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슬로우시티를 비롯해서 또 우리의 고유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돌담길도 뭐 떠오르고요. 삼진의 마을 또 그 아슬한 어떤 추억, 고향 같은 그런 곳이 창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창평에서 오셨으니까 고향 자랑을 좀 해주실까요? 예, 담양에 있습니다. 담양 소속돼 있는 한 면단인데요. 옛부터 창평하면 참 광주라는 대도시의 위성 농촌으로서 아주 고즈넉하고 제가 태어난 곳이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창평이라는 곳이 특이하게 공자님이 태어나신 중국의 창평현하고 이름이 같지요. 네. 그 연유가 아마 이조 때 선조대왕 때인가 그 공자님을 흠모한 나머지 공자님 동네하고 좀 비슷한 그 닮은 그런 지형과 네. 그 물새와 산새를 비슷한 곳을 좀 찾아라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던가 봐요. 네. 그 이제 전국을 다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 지금 현 창평이 그러하고 비슷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가 돼가지고 이름이 창평이라는 얘기를 그때 유래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네. 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조용하고 또 자연 환경이 매우 산새들이 아주 아름답고 한 곳입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일제 강점기에 또 독립군들이 활동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 그렇습니다. 의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투철한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특히 그 교육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일제 시대부터 많이 배워야 우리 이 국민들이 그 독립 의지와 어떤 자존심을 잃지 않는다고 특히 그 교육 투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 면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 삶의 어떤 그 기준에 딱 알맞는 그런 후손들이 많이 지금도 네. 나타나서 국가 사회를 위해서 많이 지금 봉사를 하고 있고 네. 봉직을 하고 있는 곳이랍니다. 그렇군요. 저도 가끔 창평을 이제 광주에 있으면서 가보는데 네. 광주와 또 다르게 왠지 창평이 들어서면 그냥 모든 것을 다 천천히 해야 되고 느리게 하면서도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예.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아마 제일 먼저 그 슬로우시티라고 정해져 가지고 슬로우시티는 이태리에서 발상된 곳인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슬로우시티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바삐 살고
사막 공부에 딱 알맞는 동네구나. 전 그렇게 네.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네. 느리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아가면서 살 수 있는 곳이다 해서 네. 마을도 아스팔트 길을 걷어내고 전부 흙길로 지금도 네. 유지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지금 살면서 매우 행복합니다. 아, 흙을 그렇군요. 밟고 네. 뭐 그렇게 살아서 참 편히 좋습니다. 네, 그런 멋진 곳, 아름다운 고장의 창평 교당이 또 자리하고 예.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신 우리 원사님과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원사님은 고향이 창평이시고 일찍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당을 다니셨어요. 아, 좀 특별한 그런 인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외할머님 네. 그리고 어머님의 정말 신신 깊은 음. 그런 어른들을 모시고 교당 생활을 했지요. 원불교 만난 이야기, 특히 외할머님이신 예타원 김성덕 정사님과 어머니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원불교를 태어나면서 아마 공기를 마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제가 교당에 이제 5, 6살 먹었을 때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교당을 일요일마다 가십니다. 네. 가시는데 저는 교당 가기가 좋겠습니까? 전혀 싫었어요. 교당 아. 일요일만 되면요. 네. 저는 거의 구속된 날입니다. 아, 할머니 손, 어머니 손에 거의 구속 상태로 들어가는 날인데 교당에 거의 끌려가다시피 가서 이 두 분이 말이죠. 네. 항상 제일 앞에 앉으세요. 아, 그렇군요. 교무님 오고 바로 그 가까이 마주 앉은 그 자리에 제가 가운데에 딱 양편에서 그냥 저를 꼼짝 억압적으로 그 앉히셔서 그 주머니 속에서는 구슬들이 달그락거리고 얼마나 좀 가서 예, 놀고 싶은데. 요 구슬을 막 한번 굴려보고도 싶고 그런 상태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지금도 산회갑니다. 아, 교당 법회가 끝날 예, 무렵 끝나는 부르게 되는 그 산회가는요. 그러니까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예, 그 산회가는 저한테 해방의 나팔 소리였다. 그래서 지금도 네. 산회가는 이제 그때는 끝난 신호로서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 가사 때문에 좋아하는 그런 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 그때 또 생각났던 게 닭장을 갔는데 네. 닭이 이렇게 여름에 눈을 감고 이렇게 횃대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단 봐요. 근데 제가 마당을 가로질러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닭이 좌선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어린 어머니께서 나이에도, 예, 교당에 이렇게 댕기면서 좌선하는 모습을 이렇게 어린 제가 인식을 했던지 그 얘기를 저는 기억은 못하지만 네. 어머니께서 네가 어렸을 때 닭이 조는 걸 보고 좌선한다 그래서 온 식구가 막 깔깔대고 웃고 네.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럴 네. 정도로 그냥 늘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게 다 교당과 연관된 것들이라. 그랬었던 예,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특히 창평교당은 네. 사실상 외할머님 예. 네, 또 그 인연으로 그렇게 또 창립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되죠. 좀 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전해 주실까요? 예. 저기 김성덕 예타원 김성덕 정사신데요. 이 어른은 아주 그 임실군이라는 곳에서 아주 가난한 제 외갓집으로 시집을 오십니다. 네. 오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영특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 그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풍을 세우는데도 그 여성으로서 가정의 내조에 대한 그걸 전부 시집에 그 친정에서 다 거의 터득하고 오셨던 듯이 예. 시집에 가정 그 주부로서의 기준을 잡으십니다. 예. 그래서 쭉 하시고 계시다가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외갓집에서 나와서 외갓집에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자랍니다. 어머니께서 친정 생활을 하시기 시작하셔가지고 그 덕에 할머니께서 어떻게 우리 대종사님 법음을 첫 번째 만나게 되냐면 그야말로 손머리 박씨 아시죠?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상산종사님의 집안이십니다. 네. 그 집안과 사돈 관계가 되게 돼요. 상산종사님의 여동생께서 두타원 박효진 종사님이신데 작고하셨습니다. 제 큰애 숙모가 되십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 양반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창평으로 이제 오시는데 그 어른이 가지고 오신 원불교와 대종사님에 대한 그 정황을 할머니께서 받아들이십니다. 듣고. 그런데 이 어른이 원기 17년도에 창평으로 이사를 결혼해 오세요. 네. 그래 자꾸 얘기를 듣다가 박사시와 일타원 박사시와 할머니께서 그 상산종사님의 어머님이신 정형자 섭자 그 선지님을 자꾸 이제 그 댁을 드나들면서 그 어른께서도 아마 박사시와 할머니의 그 기운을 받아서 아마 입교가 되신 그런 집안입니다, 거기가. 네. 그 이제 정형섭 그 선지님께서 딸을 창평으로 시집을 보내놓고 얼마나 아마 걱정도 되고 궁금하고 궁금하고 그 부잣집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지 그걸 또 알지도 못하면서 창평 고씨가 양반이라고 네. 양반 댁에 시집을 보내놓고 아마 염탐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일타원 박사시와 할머니를. 그 이제 사시와 할머니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일부러 숙세 인연으로 그 박물 장수도 하시고 막 많은 사람을 만나시려고 하셨던지 그런 일들을 가지고 이제 돌아다니셨던 터라 가서 창평에 가서 내 딸 사는 집에 한번 가보고 오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받으셨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당신 신분을 거의 노출하시지 않고 그 형섭 선지님의 딸 시집 가는 곳에 오십니다. 네. 오셔서 이제 보시다가 이제 가실 정도로 그때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일타원 그 박사시와 할머니를 만나셨다는 이야기를 저 학생회 때 제가 이제 어린 학생 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뒤로 여론이 이제 흠모를 하시죠. 원불교와 대종사님을 흠모를 하시다가 그 정형자 섭자 그 어른이 사돈네 댁을 한번 오셨나 봐요. 네. 오셔가지고 직접 이제 그 정형섭 선지님께 생불님이라는 그 소개를 듣고 가족 7사람을 한꺼번에
모시고 아. 총부로 가십니다. 창평에서 총부로 네. 네, 훈련을 하러 가신 거군요. 그게 이제 원기 21년인데 네. 대종사님을 처음 뵈러 간 거예요. 예. 아, 그래가지고 뵈러 가갖고 거기서 입교를 그 가시자마자. 전에 입교를 네. 하셨는데도 네. 그러니까 일타원 박사시와 할머니를 통해서 순교를 받아서 입교를 하신 뒤에 원기 21년에 아마 이제 직접 뵈러 총부를 가셔가지고 네. 법명을 받으십니다. 대종사님한테 직접. 큰일 하겠구만. 이라고 그래서 큰 덕자에다가 이를성자를 붙어갖고 성덕이다 이렇게 법명을 받으신 예. 그런 어른이세요. 예. 제가 사실은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야말로 제일 미워했던 할머니. 늘 매주 일요일마다 교당에 끌려가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글쎄요, 기억이 떠오를까요? 대종사님을 친견한 외할머님이나 어머님을 통해서 대종사님에 관해서 뭔가 들으신 얘기가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는 그냥 교무님 치맛자락을 막 붙잡고 교당이 우리 집이고 교무님이 우리 식구였었던 그런 상태라서 잘 몰랐다가 제가 이제 학생회에 들어가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할머니랑 어머니께서 대종사님 말씀을 간간히 하세요. 네. 제 입에서 이제 대종사님 또는 뭐 초홍부 이런 얘기들이 더러 튀어나오니까 이 양반들하고 이제 단어상 언어가 이제 왕래가 되죠. 예. 그러다 보니 대종사님 얘기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대종사님을 마음 가운데만 딱 두시고 계셔서 그러신지 몰라도 할머니는 대종사님 말씀을 그 미소나 지금 생각하면 용모에서 대종사님이 나타나요. 삶 자체가. 예. 근데 어머니께서 네. 어머니가 이제 처녀 때 할머니랑 같이 선을 나시러 총부에 가셨다 오신 이야기를 덜 하세요. 네. 어머니께서 대종사님을 거의 친삼촌처럼 이렇게 그 어머니하고 대종사님하고 예타운 할머니하고 대종사님하고 연세가 똑같습니다. 예. 태어나신 연도가 예. 똑같고요. 1891년이니까.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서 대종사님한테 함부로 오신 것 같아. 막 대종사님도 찌럭찌럭 건드시고 어머니도 대종사님한테 막 격이 없이 뭐 그냥 하시고 장난치고 대종사님 놀려 먹고 막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뻐하시고 귀여워하시면서 때로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부엌에서 아마 두 분이 대종사님 식사를 하시느라고 이렇게 불을 떼고 있었던가 하여튼 밥을 짓고 계셨던가 봐. 네. 그런데 그 언니가 선날 때 언니가 그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 좀 투정을 하셨던가 봐요. 뭐가 좀 투덜대고. 네. 대종사님이 그것을 방 안방에서 그걸 들으실 리가 없는데 벽장 문을 빵 열고 그 부엌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예. 너 지금 생각이 왜 그 모양이냐 하고 야단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까지 격이 없이 막 그 따르고 그야말로 막 했던 그런 어른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막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그랬다고 하신 말씀을 네. 저한테 이제 전해 주셔서 이제 실제로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을 대종사님께서는 훤히 아시는구나라고 한 것을 제가 고등학교 때 예. 듣고
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야말로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심스럽고 그러면서도 또 자애로운 분 그런 그러셨던 것 예, 같아요. 마음을 갖고 계신 그 성현의 신법을 아마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 성품이 조금 그 외형적이시고 조금 스케일이 활달하시군요. 큽니다. 예. 마음이 좀 커서 네. 근데 그런 개구쟁이 처녀죠, 말하자면. 그런 어른에게도 그렇게 따뜻한 자애심을 주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마음 놓고 네. 대종사님을 그런 성인 앞에서 그냥 어린애가 되도록 그러셨던가 보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네. 그 자애심이 어머니 말씀으로부터 저한테 흘러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외할머님, 어머니 모시고 이제 교당을 초등학교 때도 계속 다니셨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유학을 가시는데 그 전에 그 어린 시절 그래도 초등학교 때 좀 창평교당을 떠올리면 어떤 추억들이 있습니까? 제가 거기서 졸업을 하고 창평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로 전학을 갔다가 중학교 때 그때 시험을 쳤거든요. 예. 창평초등학교에서 다니다가 서울에 있는 학교를 합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원감생심 공부 정도도 항상 뛰어놀고 공부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1년을 더 다닙니다. 서울의 학교에서. 예. 서울에 가서. 초등학교를? 네, 도남 초등학교에 이제 한번 그렇군요. 꾸른 거죠. 거기서 1년을 더 공부를 해야지만 예. 서울 아이들하고 경쟁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1년 공부하고 뭐 3.2대 1인가 한 그런 난관을 제가 돌파를 하고 중학교를 예. 학교를 갑니다. 가는데 그 전에 저희 그 학교 다니는 무렵엔 교무님은요 거의 저희 이모, 고모 뭐 그런 정도로 가까웠어요. 네. 그러시고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1대 교무님께서는 전 기억이 없습니다. 2대, 3대 교무님께서는 저를 거의 그냥 당신님의 어떤 그 막내 조카나 아들처럼 저를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대해주시고 그래서 그 철이 조금 5학년, 6학년쯤 될 무렵에는 교무님 치맛자락이 거의 지팽이였어요. 네. 막 붙잡고 막 그 안기고 그렇게 살면서 한 번은 제가 이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개를 참 좋아해서 개를 사주셔서 그 개를 사냥개를 만든다고 많은 강아지부터 산속으로 막 숨바꼭질을 시키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그 개가 커가지고 사냥을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5학년 때 이제 겨울에 개니까 사냥을 시킨다고 그러다 토끼를 막 잡아가지고 그걸 메고 집으로 들어오고 막 자랑을 하고 초등학교 그랬어요. 때. 예. 네. 근데 그 마치 시골이고 그러니까 아마 산으로 다니면서. 그럼요. 제가 좀 야생마 같이 굉장히 좀 밖으로 댕기는 편이었다고요. 토끼를 한 번은 이렇게 탁 등에 메고 의기양양해가지고 우리 대문을 들었으니 네. 교무님이 와 계신 거야. 네. 그래서 교무님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이제 교무님 우리 개가 말이지 이렇게 잡았다고. 그러니까 그때 황준암 선생님이라고 그 어른이 딱 있으면서 그래 기분 좋냐? 너 이 사냥을 누가 해오라 그러디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내가 좋아서 했는데 혹시 이 어른이 혹 이제 집안의 손자가 그렇게 살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어른인들이 가만 놔뒀을까라고 걱정을 하셔서 아마 누가 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예. 같아요. 그때만 해도 내가 누가 뭐 가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답을 못했어요. 교무님 왜 이걸 물어보시지?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 그 표정과 말씀 중에서 제가 덜컥 겁이 났어요. 네. 그래도 입을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끙끙한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뒤로 사냥을 절대 안 갔어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 멋모르고 자라다가 강한 법의 바람이 나에게 오기 시작한 때가 아마 그때는가 봐요. 형 진땀이 나더라고요. 네. 교무님이 그거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신 것도 그 말씀도 아니고 누가 그거를 잡아오라도. 예. 근데 그 기운과 그 느낌에 그냥 바로 이거는 그 뒤로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스스로 자각을 빨리 하셨네요. 그게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정말 특별한 어린 시절을 교단과 함께하는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서울로 유학을 오셔서 본격적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도 거기서도 교당을 여의지 않고 늘 함께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서서히 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니면서 서울교당에 이제 학생 회원으로 가입한 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습니다. 서울교당에 가게 된 동기가 있죠. 네. 거기서 초등학교 1년 더 다니고 중학교 1학년을 다닐 때는 교당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서울에 한번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외손자가 제가 큰 외손자인데 따님 한 분 중에서 낳은 큰 외손자라서 창평에서 학교를 다닐 때마다 항상 학교에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학교에 오셔가지고 제 공부 상태 점검을 하셨어요. 네, 그걸 복도에서 감시를 하셨어요. 내 손자가 손을 드는가 안 드는가 네. 또는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딴짓 하는가 이걸 보고는 꼭 저녁에 네. 너 오늘 이렇게 야단을 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저는 공부를 안 했죠. 그럴 정도인데 그래서 거의 치맛바람 1호입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애손자를 네. 그냥 거의 귀찮을 정도로 저한테 심혈을 다 기울이셨어요. 네. 그게 이제 중학교를 딱 갔는데 제가 설린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여기 용산에 있는. 도남동에서 설린 중학교까지 전차를 타고 통학을 했는데 네. 할머니께서 도남동에서 설린 중학교까지 또 오신 거예요. 창평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또 그 학교로 네. 그 습관이 예,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중학생 들어간 저에게 또 학교를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학부모가요. 학교를 누가 찾아와서 담임 선생님을 만나보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가정교육에 참고를 하신다고 하는 거는 찾아보기 힘든 그렇죠. 시대였거든요. 예. 근데 할머니가 오시는 거야. 서울에 올라오실 때마다 학교로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오죽해야 야 윤영식, 제가 이제 본명이 윤영식인데 윤영식 마당 그 학교 운동장을 쫙 이렇게 하얀 한복 치마 저고리를 입으시고 할머님이 거기를 가로질러 오시는 모습을 네. 담임 선생님은 보실 거 아니야. 네. 야 윤영식 할머니 오신다. 지난달에도 오셨더니. 그럴 정도로 할머니께서는 그냥 오롯이 큰 외손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하지만
서울 오시는데 한 번 이제 교당을 가신다고 네. 일요일 날 저보고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차를 타고 이제 모시고 여기 삼각지에 있는 서울교당을 가죠. 네. 딱 가서 모시고 하는데 저는 처음 가는 거죠. 아마도 거기에 몇 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랜만에 이제 이론상을 거기서 본 거예요. 예. 거기서 딱 봤더니 창평교당에 어렸을 때 그 보고 봤던 이론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매불망 고향만 그리워하던 어린 아이가 네. 이론상을 거기서 보니까 우리 고향이 거기 있는 거야. 예. 그러고 그때 제가 지금 포포는 잊어버렸습니다만 학생회 담당 교무님께서 박혜순 교무님이십니다. 부교무님으로 계셨어. 네. 성타원 송영봉 교무님께서 그때 이제 주임 교무님으로 계실 때예요. 네. 근데 박혜순 교무님께서 그냥 이뻐하시고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여기 학생회 있다. 예. 너 학생회 나오느라 뭐 더군다나 이 모표를 보고 설린중학교랑 가까우니까 삼각대에서 거의 한 장, 두 정거장쯤 되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법당에 들어가니까 창평 고향이 거기 와 있지. 이론상으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교당을 나가게 토요일 날 나갔습니다. 학생회를 이제 다니기 예. 시작하셨군요. 할머니께서 오신 김에 거기 가서 또 창평 교당으로 나를 인도하신 모양새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회 가입을 하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학생회에 나가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학생회 가입해서 항상 일요 법회 때 어른들 신발 정리 학생들이 일반 법회 예. 신발 정리를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손으로 쭉 놓고 했는데 네. 어느 날 온 교돈이 막 우시는 거예요. 예. 막 전에 대성통곡들을 하시는 거예요. 법당이 전부가. 네. 정산종사님께서 돌아가신 날이셨던가 봐. 1962년이었군요. 그 저도 아무 영문도 모르고 네. 그냥 신발 적으면서 나도 같이 울면서 했던 그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학생회를 시작을 하죠. 그렇군요. 서울교당 학생회 시절이면 학생들도 많았을 것 같고요. 뭐 나름 여러 가지 또 활동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많았습니다. 추억들 떠오르세요? 많았습니다. 학생회원들이 참 많았어요. 거의 60명, 70명 정도, 예. 100여 명 정도 되기도 할 때도 있었고. 근데 학생회를 나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그 이론상만 보면 토요일 날 교당만 가면 제 세상이었어요. 네. 또 거기서도 교당이 우리 집이었고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에 저녁이면 교당 밥통은 저희들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성타원 교무님께서 아주 먹어라,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하던 그런 때 그 탁구대가 이제 거기가 있었죠. 학생회관이 네. 따로 있었고 거기에 탁구를 치는 재미 또 은행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은행나무가 가을이면 큰 노랗게 그 마당에 있을 때 그걸 쓰는 재미. 네. 그리고 토요일 날 되면 늦게 집에를 갑니다. 혼자라도 교당에 더 있고 싶어서. 네. 그래서 뭐 가봤자 그냥 집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네.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왔으니까 늘 고향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향이 들어가는 제목, 고향이 들어가는 가사. 이 노래는 항상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꼭 서울역 앞을 통과를 했거든요. 네. 그때는 그 석탄 기차였기 때문에 기적 소리가 그냥 서울 시내를 막 울리고 그랬어요. 기적 소리만 들으면 막 고향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글도 쓰고 자꾸 마음이 자꾸 시적으로 되고 뭐 그런 어린 시절을 교당에서 달랬어요. 그거를. 교당만 가면 창평에서 배웠던 교무님 그 모습, 창평에 있는 이론상. 그래서 굉장히 위안을 받으면서 또 이제 다시 한번 그 신심이 막 되살아나는 그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년회 돼서도 네. 청년회에서는 대학 다니면서 원남교당을 또 다니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잠깐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동대문 쪽에 있는 덕수상고를 들어갑니다. 덕수상고를 들어가면서 1, 2, 3학년 동안 그때 꽃발심이 나가지고요. 저하고 알았던 친구라 하면 전부 교당으로 이제 전부 몰고 오는 그런 3년 동안 아마 우리 서울교당 법회에 잠깐씩이라도 들렸다 하여간 막 입교를 막 시키고 했었던 그 인원이 거의 한 100여 명은 될 겁니다. 지금도 뭐 나이 들어서 만나면 야 그때는 꼬박꼬박 그 왜 사홍서원을 했어요. 법회 시작하기 전에. 지금도 사홍서원으로 하냐? 뭐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 사람들도 아마 사내가를 자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빨리 끝나기를. 그래서 더러 그런 성가했었던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까 물어보신 그 청년회 때는 제가 이제 군대를 간 뒤에 군대 생활을 여기 후암동에서 했어요. 네. 후암동에서 하면서 서울에서 이제 1년을 군대 생활을 하면서 또 교당 2년, 3년 동안에 2년은 교당을 또 잊어버렸어요. 진해에서 2년을 군대 생활을 했는데 해병대를 가가지고 그래서 1년은 여기 사령부에 후암동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근무를 하면서 원남교당을 이제 나가본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박청수 교무님께서 서타원 교무님께서 그때 원남교당 부교무를 하시면서 저희 청년회를 담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항상 그 연세 많으시고 참 그 따뜻하고 하신 그런 교무님만 어린 시절에 쭉 보던 그 교무님 관이 거기서 우리 교무님도 이러실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서타원 그 박정수 교무님께서 얼마나 열기가 넘치시고 활기가 넘치시고 거의 뭐 그냥 대학생들하고 또는 군인들하고 똑같이 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야 우리 교무님들도 저런 분이 계셨구나. 그래서 새로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대학생들을 상대하시려면 그렇게 막 그 생활 어떤 모습을 저렇게 바꾸셔야 되는 것이 우리 교무님이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종로교당, 서울교당, 원남교당,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머릿속에 새 교당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 합동으로 합동으로 목회를 이제 한 거예요. 예. 꽤 사람들도 많았고 그 재미 그때 합창도 했고 네. 뭐 이중창도 하면서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아. 성가 합창단도 그때도 해봤고 예. 그래서 아주 위문 행복한 시절을 공연도 가고 보냈습니다. 막 그러셨다고요. 위문 공연도 가고. 예예. 위문 공연도 가고 그랬었죠. 음. 그래서 저런 이제 틀리면 다시 하고 하고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정말 학생 청년 시절까지 끈을 놓지 않고 늘 교단과 함께하고 법회를 보면서 또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맞으셨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단과 인연을 맺고 또 외할머님, 어머님의 그 따뜻한 사랑 속에 어린 시절부터 교당을 다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또 이런 가족으로 함께하고 계신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어떤 분은 뒤늦게 원불교를 어떻게 만나서 시작해서 참 나는 좀 늦게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런 가정에서 함께 공부하고 그 생활이 곧 이제 교당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마 이 프로그램이 새회상 만난 기쁨이라고 이렇게 지으셨대요. 네. 정말 새회상 만난 기쁨을 제가 독차지하고 있는 듯이 저는 참 행복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기연이 아니고는 네. 외갓집에 외할머니 또 어머니의 그 훈증, 지금 생각하니까 훈증이지만 훈증 밑에서 태어나서 지금 자라고 있는 것, 이거는 저는 제 아직 70여 평생 전체를 보더라도 정말 행복하고 선택된 나였구나.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우리 이 법우님들, 도반님들께서도 그러신 분들이 참 많으시리라고 보지만 저 개인이 저에게 얘기할 때는 너는 정말 참 복받은 놈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까지 하고 살아요. 그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진짜. 그렇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학생 청년 시절을 서울에서 보내고 다시 이제 창평 고향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기회가 있어요. 젊은 날에. 예. 예. 제가 학교를 졸업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오매불망 고향 쪽으로 네. 가는 거죠. 어쩌면 고향에서 좀 오래 살아볼까. 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아까 이 상과계통 학교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계 쪽으로 이제 부기 쪽으로 이렇게 네. 흐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 목표가 은행이었어요. 네. 근데 모두 이제 은행 시험을 쳐서 은행이 이제 우리 미래 직업으로 선정된 그런 상태여서 어디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치를 건가. 네. 그게 농협밖에 없더라고요. 농업협동조합. 그때는 이제 지금은 농협은행입니다만 그때는 이제 은행 특수은행 쪽에 들어가 있죠. 그때 농협을 들어갑니다. 그것도 또 이제 광주 쪽으로 이제 발령을 받도록 네.
이제 청원을 해서 늘 그 고향 가까운 곳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곳을 향하고 있었네요. 예. 그 이제 처음에는 담양이나 그 담양 쪽에 그 농협 티어가 없어가지고 구례 쪽으로 갑니다. 구례 군 농협에 이제 초임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한 5년 있다가 예. 담양으로 와서 비로소 창평 교당에 이제 말하자면 금이 환양이라 그럴까? 예. 서울놈이 다 돼갖고 촌에서 빡빡머리 했던 아이가 이제 비로소 돌아옵니다. 네. 이제 교당에 예. 교당에 이제 자발적으로 교당에 나가기 예. 시작하고 할머니하고 이제 법담 상대가 되는 거예요. 네. 커가지고. 근데 참 특이한 것이 젊은 날 그렇게 이제 서울에서 다 학교를 다니고 생활을 하시다 보면 서울에 안착하고 싶은 마음, 뭔가 그 넓은 도시 대도시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법한데 그 버젓한 직장도 다 고향 쪽으로 뭔가 고향을 뭐 직접 고향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런 건 아니면서도 교당을 향하고 고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서울에 와 있는 동안에 모든 게 풍족했습니다. 제 아까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를 서울로 유학을 시킨 분들이 누구냐 하면 전부 제 외숙들이십니다. 네. 외숙 사형제가 전부 세 분이 서울에 사셨고 한 분이 광주에 계셨다고요. 그 세 분들이 누님의 아들, 여동생의 아들을 딱 그걸 이제 서울로 불러 올려서 돌아가면서 저를 이제 교육을 양육을 하신 거예요. 네. 가정교육도 그 양반들이 시키시고. 네. 그랬기 때문에 서울 생활이 참 부족함이 없었어요. 다만 부족함이라고 하는 건 고향이죠. 근데 그 아까 고향은 서울교당에서 일정 부분 고향은 충족했죠. 교무님과 일원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해왔었던 건데 고향으로 내려와서부터는 이제 고향이 좋아서 오긴 왔지만 모든 것을 이제 호롤단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계셔. 어머니하고. 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세대가 다르다 보니 이제 일상 언어 또는 대화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유독히 할머니하고는 모든 대화가 다 맞았습니다. 예타원 예. 김성덕 외할머니하고는 이상하리만큼 일반적인 언어라든가 네. 우리 이 원불교에 관련된 언어가 말이죠. 그렇게 맞아떨어졌어요. 서로 법의문답하면서 예.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예. 할머니께서도 이제 제가 이제 거의 뭐 20살이 넘었고 청년이다 보니까 당신님께서 교당에 관련된 어떤 그 고민 또는 문답을 하시는 거예요.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내가 이러이런 고민이 있다. 얘기하시면요. 학생회 때 귀로 듣고 머리로만 저장돼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할머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신 게 어때? 그러니까 그게 그 선별해서 그걸 수용하세요. 예.
그러면서 아주 법담을 많이 하셨어. 당신님의 아드님들은 전부 서울에 계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모두 일상생활에 바쁘시고 또는 사회의 조금 지위들이 모두 일정하게 높은 지위에 좀 계셨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도 얘기하고 싶어도 좀 시간이 그럼요. 부족했을 것도 그러니까 같네요. 저거 교당에 관련된 외손자. 문제, 우리 교단의 문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담을 나누세요. 어찌 보면 정말 그 예타원 할머님이 그 젊은 날에는 어린 외손자를 키우고 교당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교당 걱정을 하면서는 외손자에게 좀 마음의 의지도 하고 또 서로 공부도 하면서 법인 문답도 하고 외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기특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가 자, 교단으로 보면 외로운 공부를 혼자 하시고 계신 거예요. 가족들은 전부 입교는 시켜 놓으셨는데 전부 다 그러한 지금 가끔 서울이나 올라가시고 내려오면 아야 교당이 이렇고 이런데 네가 뭐 신경 써라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아들들이지만 며느님들이 또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저하고 많이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생각이 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그 할머니께서 제일 저한테 하신 말씀이 교당에 안 가려고 하면 사람 못된 놈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한테 가장 무서운 말씀 또 야단은 사람 못될 놈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사람 못될 놈 소리를 들으면 내가 사람 못되나 보다. 그게 박혀버렸어요. 이제 그것이 최고 야단 치는 소리였고 그 이상은 야단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아마 할머니의 모든 채취 이거는요 저한테 거의 정신의 우유였습니다. 첫 할머니. 그래서 그런 저거하고 교당에 그때 열심히 그렇게 교당에 댕기신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고 새벽 좌선하시는 모습 또 염불하시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틀이 딱 자리 잡아가는 거 그랬을 아니었었나. 것 같아요. 보고 듣고 배우는 그렇습니다. 스승이 되기도 하고 할머니가 되기도 하고 혈연 법연으로 늘 함께 만나는 분이 곁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원사님의 인생에 큰 지주 역할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원사님과 좀 특별한 말씀 나누게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렇게 다시 내려온 고향 창평교당에서의 이 특별한 경험 또 큰 공부를 새롭게 좀 분심을 내서 하게 된 그런 기회에 대해서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창평교당 원산 윤원준 교도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사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